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정말 춥네요. 그리고 눈도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뭐 해마다 이맘때쯤 제가 늘 당부드립니다마는 낙상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사소하게 미끄러져도 골절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정말 큰 낭패를 겪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뭐 자전거 좋아하는데 2-3일 전에는 뭐 영하의 날씨에도 자전거 탔는데 이게 눈이 내리고 이렇게 땅이 어니까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이제 머리도 깎으러 가고 그리고 겨울이 돋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집에 콕 박혀 있었습니다. 네. 겨울은 뭐 추워야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여러분 의견도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당신 얘기만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제 견해 가운데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댓글에 남기는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아무래도 개인 방송이고 저하고 좀 결이 비슷한 분들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개성이 자유롭게 묻어나는 거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아무리 친하고 뜻이 맞는 배우자나 친구나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100% 일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쇼만 하더라도 뭐 그 주에 있었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일치하는 거 자체가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견해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비판 얼마든지 괜찮고 또 이렇게 댓글로도 올려주시면 그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주제가 좀 약간 휘발성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어 잠깐 좀 회고를 해 볼까요? 지난주 저의 삶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혜수 님 말씀대로 집사람하고 남도 음식 먹은 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찍은 겁니다. 그거를 편집을 해서 몇 시간 전에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 토말이라고 하는 강남구청역 근처에 남도 음식점이 있고 거기에서 홍어 삼합하고 뭐 산낙지 이런 거를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먹었습니다. 음. 아무튼 뭐 온갖 얘기 다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해 주세요. 에스더 TV는 뭐 또 집사람의 개인 방송이고 이런저런 제 생각이 편하게 나오는 방송이니까 뭐 한번 보십시오. 나름 재미있습니다. 네. 홍영희 님 또 박혜수 님. 박혜수 님은 스타틴을 이제 5-6 일밖에 안 됐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코큐텐이라는 영양제를 같이 드시면 좋고요. 독감 폐렴 접종은 아주 잘했습니다. 몸살기는 독감 폐렴 맞으면 그런 기운이 하루 이틀 있습니다. 금방 좋아질 거라 믿고요. 모롤 님도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영숙, SW 킴님, 푸른보성님. 네. 집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바깥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히어도기님, 히어도기님은 일용 강아지 아님이죠. 어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채팅창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네. 바다나나님, U3182 님, 정광숙, 어 SHJ 님, 정블리, 리추엉 님, 네잎클로버,
주주, 희망하늘, 김은숙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김안젤리나님, 신랑꿍이님, 프린세스 줄리님, 네, 강윤정, 사라영, 경기도 에듀케이션님, 전영설, 김다나, 그리고 변함없이 윤희님, 은영, 김규용님, 이순희님, 예, 커트를 했습니다. 철옥사랑님, YM바크님, 성명자님, 80kg인데 위고비. 그 현재 체중보다도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거든요. 체격이 크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경우는 뭐 굳이 안 맞아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 돼야지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갖고 하는 인바디라는 검사 있잖아요. 이거 해갖고 체중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육이 많아 갖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건 건강한 거죠. 리치용 님 칭찬 감사하고요. 강수진 님도 반갑습니다. 조경희 님, 스타리 실버, 주 님도 오셨네요. 김안젤리나 님 아까 오영도 님, 더블스정 님, 가성비 와인 추천 부탁드립니다. 글쎄, 저는 그거를 좋아해요. 뭐더라? 보통은 집에 쟁여놓고 잘 먹는 건 파우스트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뭐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 케이무스. 네, 케이무스라고 하는 둘 다 이제 미국 나파밸리의 와인입니다. 그런 것들 좋아하고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알다시피 와인을 따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코르크를 빼지 않고 가느다란 드릴 같은 거를 넣고 질소가스를 넣어서 남아 있는 와인이 산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사 갖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써본 것 가운데는 그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산소를 싹 다 빼고 질소로 채우니까. 그래요. 네. 배제크 님, 김영애 님, NCJ 님이 정진행 교수. 안 그래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동기인데 재밌더라고요. 네. 나무 님. 정진행이라고 이제 8호 학번 서울의대 동기이고 지금은 분당 서울대병원의 폐암병리 교수로 있죠.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크리에이티브한 연구 업적을 남겨서 최우수 논문상 미국 학회가 수여하는 제 동기 가운데는 아카데믹하게 가장 성취를 거둔 그런 나이스한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는 걔도 그렇게 눈에 띄는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하고 아싸였는데 지금은 인싸가 돼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10 대, 20대 때 모습이 40-50대 모습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저나 집사람도 의대 동기들이 보면 놀라요. "야 해걸아 너가 이런 활동할 줄 몰랐다." 집사람은 더 놀라죠. "야 너 어떻게 얌전하게 있던 여학생이 사업을 하고 방송에서 그렇고 막 나대고 다니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학생 때 오히려 당장의 퍼포먼스보다 미래를 위한 포텐셜을 키우는 그런 학생들이 수석 졸업은 못 해도 나중에 이제 40-50대 전성기 때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네. 사라영 님도 반갑고요. 이현정 님. 네. 그렇군요. 달세미 님. 셜리 김 님. JHH 박현준, 배제크 님. 무슨 귀신이에요. 예.
홍감표님, 한나정님 칭찬 감사하고요. 곰취님, 진통제는요, 그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전적으로 타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경험적으로 먹어보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뭐더라? 그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게 깜빡깜빡하네. 하루에 2번 먹는 진통제 있거든요. 고게 본인에게 맞는데요. 저는 아스피린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은 500ml 먹고 집사람은 그 아스피린 말고 뭐 워낙 많으니까 뭐 폰탈도 있고 또 뭐 낙센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아주 심하게 아플 때는 뭐 그 울트라셋도 있고 뭐 워낙 다양하니까 중요한 건 그 진통소염제 가운데 내가 경험적으로 먹어보고 효과가 좋은 걸 쓰면 아델라이드님 감사하고요. 이공룡님 그다음에 저 일본인데 제가 일본말을 몰라 갖고요. 숙지적천 네. 아 자전거를 사셨군요. 나고야. 나고야에 계시구나. 그 나고야의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코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자전거 길이 가장 아름다운 코스가 일본의 그 나고야하고 밑에 그 시코쿠라는 섬 있잖아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섬 몇 개를 다리로 가는 그 코스가 가장 멋지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찾아보면 있어요. 네. 저도 내년 봄에 한번 나고야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음, 네. 진아팡님, 대상포진 한 달인데 많이 아프다. 요게 이렇게 치료 시기가 조금만 늦어지면은 통증이 오래 가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무리하면 안 되고 영양제를 좀 많이 드십시오. 켄달 잭슨 와인이 좋군요. 네. 음. 리포좀 비타민은 흡수가 잘 되는 거죠. 수용체로 전달체로 지방 덩어리죠. 리포좀을 미세하게 활용한 거라서요. 근데 뭐 요새 우리 집사람은 그 국민 영양 프로젝트에 필이 꽂혀 갖고 다행히 반응이 좋으니까 뭐든지 다 그걸로 만들려고. 리포좀 비타민 C는 그 원가가 비싸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든 그 한 달 8,900원 이내로 만들어 보려고 뭐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좋은 일이죠. 예. 자, 청암님, 또 여행님도 반갑고요. 조성희님, 청계천 여름 소나기. 아, 이름 예쁘시다. 청계천에 여름 소나기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네, WT7님, 알코올 중독은 뭐, 예, 통제가 되니까 포도주 뭐 몇 잔 마시는 걸로. 박혜수님, 회춘한다고요. 아스피린 100mg 작은 거는 나이 좀 한 50-60 대에 혈관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드시면 도움이 되죠. 대학병원 무릎관절, 경희대학교의 그 정형외과 제가 인터뷰한 분이 있잖아요. 아유 제가 성함이 가물가물 제 학교 선배인데 경희대 정형외과 무릎하는 그분이 가장 그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추천하는 분이에요. 싱글릭스 많이 안 아픕니다. 홍영희 님은 숙면을 못 취한다. 뭐 낮에 운동 햇볕 보고 오전에 이렇게 햇살 아래 운동하고 그리고 단번에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수면 리듬이 천천히 돌아와야 하니까 내가 뭘 좀 했다고 바로 잠이 잘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잘 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역설적이지만 잠이 잘 와요.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리듬에 맡겨야죠. 어 멜라토닌 같은 거 도움 되고요. 뭐 그리고 아무튼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밤에는 조명이 밝았다 갑자기 꺼지면 안 되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잠을 10 시에 잔다. 그럼 한 8 시쯤부터 상당히 어두운 조명, 중간 조명을 두고 10시 되면 완전히 깜깜하게 요렇게 바꿔야 합니다. 밝다가 갑자기 꺼지는 이런 방법은 네 윤경호 선생님. 네. 아 아델라이드 님 대단하다. 네. 맞아요. 윤경호 선생님이 좀 아무튼 껄렁껄렁하신데 아 진짜 수술 잘하시고 저희 비욘디 보고 오셨다 그러면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이재선 님이 아 사모님이 추천하셔서 아이 창피해 죽겠는데 뭘 그걸 또 다 그렇게 보세요. 아무튼 뭐 너무 과분합니다. 아이 부담스럽네. 이거 저는 그냥 여러분과 편하게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어 순딩맘 님이 저설량 CT 폐 동정맥 기형. 아 저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거를 내버려 둘까 뭐 치료를 해야 될까?' 이건데 저거는 좀 경험이 많은 의사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를 치료했던 그 삼성 서울병원의 그 심영복 선생님이 지금 분당차병원 갔거든요. 그분이 이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내릴 겁니다. 치료할까 말까 요거 결정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네. 수술 안 하신 지 10 년이 넘는다고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한번 알아봐야겠네. 오케이. 자 김지원 님이 공복 혈당 103 살짝 높네요.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첫 슬라이드 보여 드릴까요? 아마 이게 우리 정진행 교수하고 인제 한 거죠. 요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또 그 보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제 대학 동기인데 이제 그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 병리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종결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영상의학과나 피검사에서 또 뭐 이상한 게 나오면 "이게 뭐다." 하고 의사들끼리 막 다투잖아요. 뭐 "이래서 이렇다." 뭐. 근데 결국은 그게 뭔가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사람은 고 일부를 떼 갖고 현미경으로 보고 세포의 모양을 보고 판독을 하는 병리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 만사 다 그렇지만은 이 혹이라는 게 또는 세포라는 게 칼로 무자르듯 악성, 정상 이게 아니고 이 중간 단계에 이렇게 있는 세포나 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병리과가 중요해요. 경험이 부족한 의사는 이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혹인데도 '아 이건 뭐 그냥 뭐 양성.' 뭐 이렇게. 아니면 별거 아닌데도 뭐 좀 모양이 쪼끔 이상하다고 '이거 뭐 떼야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리과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정진행 교수는 폐암 쪽에 병리만 해 왔고 평생 본인 말로는 10만 케이스를 병리 검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수술장에서 샘플을 떼오면 폐에 무슨 종양을 떼오면 고기를 이렇게 현경으로 보면서 잘라 갖고 절편을 만들고 염색을 해 갖고 이제 보는 거. 요거를 뭐 10만 건을 했대요. 많이 했겠죠. 뭐 이 분야는 뭐 도사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샘플을 갖고 보니까 아 종양 원발 부위에서 떨어진 주변에 아주 작은 그 파편 같은 암세포 덩어리들이 있는 거를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유형을 기록을 잘 해 갖고 임상 결과를 몇 년 동안 쭉 팔로우업 해 보니까 확실히 이 원발 부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조각들이 있을수록 원발 부위의 크기가 작아도 심지어는 뭐 제가 진단받았던 간유류음형이라 하더라도 간유류음형은 되게 얌전하고 떼내면 완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경우라더라도 그 소견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다. 뭐 최대 9 배까지 재발률이 높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규명을 하고 이것이 예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폐암의 스테이징, 병기를 정하는 데 지침이 개정이 되기까지 이르렀다.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참 뭐든지 집념을 갖고 사소한 걸 놓치지 않고 파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제가 그 정교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뭐 아직도 모르는 건 많지만 그 폐암만 하더라도 병리적인 소견이 50 개가 넘는다잖아요. 우리는 그냥 폐암. 왜? 폐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암세포가 있으니까. 그냥 다 덮어 놓고 폐암인데 근데 이게 그 모양에 따라서 또 그 유전자 형태 뭐 등등등 따라 갖고 50 개가 넘는다 종류가. 그러니까 그것마다 치료가 다 다르고 쓰는 약물도 다르고 뭐 수술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뭐 관찰하는 방법부터 뭐 다 다르다. 그래서 '참 의학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정 교수도 저하고 얘기했지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폐암은 난공불락의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암이었어요. 걸렸다면 고생만 하다 결국은 죽는 암. 이게 대표적으로 폐암이었어요. 위암은 좀 일찍 발견해서 떼내면 뭐 완치도 되고 자궁경부암, 유방암 뭐 예후가 괜찮은 편인데 아무튼 폐암은 고생고생하고 뭐 췌장암은 또 치료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몰핀 진통제 쓰면은 안 아프긴 해 주잖아요. 근데 폐암은 몰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의과대학 때도 저명한 의사님들도 예를 들면 뭐 종양내과 김노경 교수님, 기라성 같은 이런 분들도 또는 뭐 서울대 병원이나 삼성의료 원장을 지낸 한용철 이분도 호흡기내과. 그 호흡기내과와 종양내과의 기라성 같은 한용철, 김노경 이 두 분이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 방법 근데 지금은 한 30-40년 동안에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진단 방법이 나왔어요. 내시경처럼 저설량 CT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강력한 수단이 한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술도 갈비뼈를 잘라서 여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 그냥 한 달, 두 달 병원에 누워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 근데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 갖고 흉곽경으로 제가 받은 수술이죠.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정말 안 아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아무튼. 가느다란 튜브 하나만 들어가서 정확하게 그 부위만 탁 잘라내고 꿰매고 딱 나오니까 빠르면 한 4-5일 만에 나옵니다. 저도 한 6일 만에 퇴원했던가? 이거 뭐 진통제 몇 번 누르지도 않았어요 안 아프니까. 그것도 안 되면은 요즘은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두 가지가 획기적인 약들이 나오고 뭐 이 약들이 다 노벨상을 다 받은 약들이죠. 이 약들이 나오면서 원투 그러니까 진단 늦고 치료 수술 잘 안 된 퍼진 뭐 진행된 3-4기 폐암도 타입만 맞으면 그 수용체만 있으면 유전자 껍질 그러면은 약물로 완치를 시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저는 피부로 느끼는 건 저도 이제 91 년도 2 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약간의 짧게나마 뭐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난 한 30-40년 동안의 가장 큰 의학의 발전은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폐암 분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제 동기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아주 즐거웠고 어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 모시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김태희 님이 네. 부작용이 있다. 뭐 부작용이 뭐 없는 약은 없죠. 속쓰림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속이 쓰리면 드시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자, 첫 번째 오늘 아주 저도 쇼킹했어요. 배우 조진웅 씨가 아유 뭐 저런 의혹이 있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 디스패치인가 하는 그 연예인들 폭로하는 어 무슨 뭐 언론 매체가 있는데 어 근데 뭐 조진웅 씨가 고등학생 때 강도 강간으로 뭐 소년범으로 감옥에도 다녀왔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소속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성년 시절 오래전에 뭔가 좀 미입했던 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강간과 같은 성폭행 관련한 행위는 절대 없다,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 상당히 인기 배우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뭐 특정인을 뭐 비방할 이유는 없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주제와도 좀 관련은 있어요. 이제 뭐 내용을 보면은 뭐 94 년도인가 그때 분당 어디에서 차 안에서 뭐 여학생을 몇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이 고등학생들이 뭐 강간을 했다. 뭐 어 글쎄요. 그 뭐 잘못을 하고 처벌을 받고 그러면은 갱생을 하고 사회로 복귀를 해서 사는 거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면 안 되죠. 다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배우나 탤런트나 뭐 정치나 뭐 교사나 이런 분들은 직업적 특성상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도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었죠. 의사도 이제 금고 이상이면 면허를 뺏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교훈은 뭐냐면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유가 없거든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이분이 아무리 뉘우치고 지금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도 "옛날에 너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라고 일반 국민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면 배경이 무효예요. 아니 정서적으로 그런 감정이 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뭐 말 몇 가지 실수해 갖고 지금까지도 저를 아주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방법이 없죠.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 잘못인 거고. 억울한 점도 좀 있지만. 어쨌거나 조진웅 씨 경우는 저는 뭐라고 제가 왜 이걸 이제 꺼냈냐면 오늘 가장 핫 뉴스니까. 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악마는 자기가 가장 화려할 때 내려온다." 그게 영어 무슨 속담이 있던데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가장 잘 나갈 때 하필 딱 내려온다는 거죠. 참 운명이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로 잘 나가고 또 나오는 것도 뭐 있다면서요. 그래 아주 의협심이 강한 뭐 형사로 나오나 뭐 또 이러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뭐 국가 행사에도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뭐 발표도 하고 하필 이럴 때. 그래서 제 결론은 다 그냥 업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인제 말씀하시고 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인이 될 사람들은 어쨌거나 대중을 상대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커리어 관리를 이제는 해야 한다. 학폭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아무쪼록 뭐 저 일이 사실이 아니길 빌고요. 예, 사실이 아니길 빌고, 사실이라면 뭐 실망스럽지만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조진웅 씨가 뭐 의협심이 강한 주인공 역할로 나오는 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네, 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워낙 오늘 하루 시끄러워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또 뭡니까? 층간소음이 난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어디더라? 천안인가 뭐 그런데 아래층의 40 대가 위층의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죽였다. 올라가서 막 항의하고 한 번 찔렀는데 도망갔대요, 아래로. 근데 끔찍한 건 이 할아버지가 이제 1 층의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그 창문을 들이받아서 뿌개고 벽을 글로 들어가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물론 층간소음이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라는 거 뭐 인정합니다만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야 하나요?'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4-5년 전에 저 여수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찬가지예요. 아파트인데 아래층에 30 대가 마체테라고 하는 정글도를 들고 와 갖고 위층에 사는 2 층에는 이제 치킨집 하는 40대 부부가 인제 뭐 중학생 딸 둘 하고 60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렇게 뭐 대여섯 명이 같이 사는 데를 난입을 해 갖고 여러분 참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글쎄 막 목을 잘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부를 쫓아가서. 그리고 할머니는 팔이 잘리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 근데 제가 아주 끔찍한 건 뭐냐면 이 기사들의 댓글에 들어가 보면 약간 그 가해자를 두둔한 듯한 댓글도 있어요. 섬찟해요. 어? 그러니까 "위층에 사는 사람들 좀 조심해. 니네도 잘못하면 큰일 나."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좀 잘 지으세요 제발. 난림으로 짓지 말고. 그리고 위층에 있는 분들이 일단 조심은 해야죠. 그게 뭐 서로 살아가는 예의니까.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 요 얘기 하나만 해 드릴게요. 요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 요거는 이제 권준수 선생님이라고 뭐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님이 얼마 전에 뭐 페이퍼 하나를 냈는데 이게 발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적개심 이런 걸 분석을 해 보니까 많은 경우는 물론 일리가 있더래요. 데시벨이 너무 크고 위에서 고의로 막 괴롭히는 게 있고 이런 건 정말 저라도 막 화가 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하고 급기야는 그걸 계기로 망상에 빠져서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약간의 좀 조현병적인 측면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는 그냥 학계의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뭐 선량한 피해자가 맞겠지만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다니, 일부는.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예민한 걸 떠나서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일부러 그런다고 망상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심한 망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위층에 있는 분들은
일단 사과하고 조심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를 그 아래층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줘야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일단은 그거는 선행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비합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위층에 사는 분들도 공포스럽죠. 근데 제가 늘 이 홍쇼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자꾸 인권을 중시한다는 미명 아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가족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이제는 노 터치예요. 의사들도 관심 없어요. 그거 한다고 뭐 내가 뭐 돈이 더 생겨요. 뭘 해요. 오히려 자기도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역 사회에 그냥 뭐 그런 얘기 있대요. 약간 좀 우스갯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끔찍한 사건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층에 누가 이사 왔는데 너무 시끄럽더래요. 그래 갖고 이제 위층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좀 조용히 해 주셔." 고 화를 냈더니 그 사람이 위층에 사는 사람이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씩 웃더니 "나 몰라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바로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글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보복하려고. 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적개심이 좀 많이 생기는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뭐 의대, 공대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데시벨 같은 잴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장치나 수단을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걸로 재 갖고 공청회나 이런 데서 '아 이 정도 소음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지.' 뭐 횟수나 크기 또는 성질 이런 걸 감안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크면 그거는 뭔가 강제적인 액션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빨리 바꾸고 드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이렇게 망상적인 피해 의식을 갖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강제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법이 바꿔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까지만. 네. 테넨바움 솔님이 "많은 고통을 준다." 그러게.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얼마나 정말 끔찍하겠어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자 올리어 님이 "위암이나 대장암은 암이 진행되면 응어리가 만져진다는데 변인 경우와 만져지는 느낌이 다른가요?" 같은 자리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암이나 대장암이 이렇게 눌러서 안 만져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암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변도 아니고 근육이나 아니면 뭐 안에 뭐 림프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암이라고 하는 건 위나 대장 점막 안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질 정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랬다가는 뭐 암이 한 2-3 센치만 돼도 이미 증세가 막 나타나기 때문에 음 생존다리 님이 5,000원 기부와 함께 "정치인과 재벌들의 부패와 비리가 많다. 포퓰리즘과 청렴 부패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네. 뭐 동의합니다. 요즘은 갑질도 있고 을질도 있고 계층 간의 갈등도 많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세상을 빈부로 나누지 말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눠야 돼요.
부자들 가운데도 뭐 착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분들 가운데도 나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착한 부자와 착한 가난한 사람이 연대하고 착하다는 게 뭐예요? 공정하고 법을 지키고 성실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겁니다. 오늘 제 제목이 판타지거든요. 이거가 이제 얼마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와서 또 화제가 됐죠. 이거는 또 어디더라? 이것도 어디 뭐 지방인데 형부가 처제를 강간해서 살해를 했네요. 참. 참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 갖고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니까 처제가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죽였다. 그래 놓고 뭐 장례식장에서 뭐 조카하고 놀면서 천연덕스럽게 뭐 라면도 먹고 뭐 그랬다. 아이고 나 참. 아휴. 네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몰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또 요즘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유중일이라고 이제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경북고의 야구 선수, 삼성의 뭐 감독도 하고. 근데 세상에 이분이 자기 며느리가 "바람을 폈는데 아주 끔찍했다."라고 공개를 해 버린 거예요. "제대로 좀 벌을 받게 해 달라." 자기 신상이 드러나서 망신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만큼 미웠던 거죠 아무튼. 음.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뭐 이미 이름하고 얼굴 사진도 다 노출이 됐어요. 요즘은 정말 커뮤니티가 이 핸드폰 때문에 옛날에는 언론 통제가 됐거든요. 조중동, KBS, MBC 이런 데 뭐 재벌이나 청와대가 딱 연락하면 딱 통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재벌 회장이 성매매하고 또 프로포폴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온갖 문자 메시지가 다 폭로되는 판이거든요. 하나도 남김없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읽고 보니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참하게 생겼던데 얼굴은. 근데 그 제자하고 바람이 난 거죠. 친정집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뭐 호텔이나 뭐 어디 이런 데 막 놀러 다니고. 근데 끔찍한 거는 호텔 방에 들어갈 때 1 살짜리인가 자기 그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사의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게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16세 이상부터는 뭐 강제로 한 게 아니면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나왔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법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조진웅 씨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무죄로 무죄라기보다 무혐의로 아예 기소도 안 됐지만 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비난의 소지가 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육청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다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뭐 했다나 뭐 복직을 허용한다나 뭐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관대하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인자하고 너그럽고 관대한 나라가 됐는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그 16세 미만이 아니고 16세 이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나이라 해도 일단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윤리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선생님하고 학생은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리고 뭐 의사하고 환자도 사귀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루밍 당할 수 있거든요. 본인은 내 의지대로 좋아하는 사람이라 뭐 쾌락을 즐겼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나 의사가 환자나 학생보다 우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그 고등학교 뭐 학생 남학생이 뭘 알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유중일 씨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 남편의 분노는 이해는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등학교 남학생의 부모님도 큰 피해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남학생 아들이 있는데 학교 선생이 그 남자애를 꼬셔 갖고 뭐 세라복이라고 교복 입고 와서 성적으로 막 유혹하는 이런 도구도 갖고 와서 호텔로 자기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어 뭔 짓을 하고 아무튼 그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는 뭐 자기는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큰 트라우마죠. 근데 이런 논란을 빚은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뭐 이 사람이 뭐 과도하게 막 그 신상을 파고 이건 반대예요. 문명 국가니까.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누구며 왜 그렇게 내렸는지 좀 얘기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아 진짜 정말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엉망이라도 아니 그리고 또 뭐 댓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대요. 이게 성별이 거꾸로 됐다면 만일 남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여자 고등학교 학생을 유혹을 해서 뭐 호텔로 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놀았다면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게 용서가 되냐? 안 되죠.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비단 의사, 환자, 뭐 교사, 학생뿐 아니고 일반 뭐 단체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렇잖아요. 직위를 이용해서 그루밍하는 거. 그거는 뭐 좋은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경우에도 정말 예외적으로 헌신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것도 생기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는 되게 뭐 위에 있는 사람이 제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할 것 없고 선진국에서는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의사 환자 간, 학생 교사 간 뭐 이런 그 성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는 허용하는 데가 없어요. 참. 아니 그 제가 어이가 없어 갖고 이거를 그냥 들고 나오고 이게 중계해서 화제돼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거예요. 이제 제가 뭘 다룰 거냐 오늘 주제가 판타지잖아요. 상상.
성적인 상상 이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을 엄청나게 높이는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매조키스트 뭐 아니면 새디스트 뭐 때리고 맞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노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린 뭐 소아성애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아까 쭉 나온 것처럼 뭐 처제를 뭐 유혹을 해서 뭐 아니면 제자나 또는 반대로 제자가 선생님을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일본 그 AV 야동이라 그러죠. 이런 데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주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사람들 사이에 묘하게 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 판타지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액션을 취한다는 건 어나더 스토리인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처제 성폭행했다가 살해하고 지금 뭐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뭐 호텔을 몇 년 동안 막 다니고 현실에서만 일어나니까 이런 거를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하. 네. 너무 많이 댓글을 너무 많이 지우지 마세요. 아주 뭐 심한 욕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다 듣고 싶으니까. 어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쪼금 이따 또 한번 얘기를 나누고 우리 유중일 감독님께는 아무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음. 요것도 아주 재밌는 기사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간에 질병이 있어서 이식이 필요한데 아내 보고 좀 간 이식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남편은 이제 다른 사람 간을 이식받고 살았는데 이제 아내가 미운 거죠. 어? "그깟 메스가 무섭냐? 남편인데 나한테 간 이식을 안 해 줘?" 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뭘 얘기하냐면 선행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이죠. 장기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고통이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사람은 "뭐든 다 줄 수 있다. 다 줄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근데 내가 도저히 뭐 열고 뭐 이거 못 하겠다. 뭐 떼는 거는커녕 골수이식 같은 것도 못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감수성이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면 '어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의리가 없네?' 이렇게까지 갈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기 기증을 원칙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 입장을 이해를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다만 그 사람이 거꾸로 장기가 필요한 상황이 될 때 가족에게 달라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든 느낌이 배우자라더라도 기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 물론 기꺼이 해 주겠다 그러면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그러나 쪼금이라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를 푸시하는 건 그거는 어느 경우에도 그리고 무슨 뭐 윤리학 교과서나 이런 데에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증, 기부 뭐 이런 건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저거를 푸시할 권리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 남편이 조금 지나친 생각이에요. 지나친 생각입니다. 음.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윤희 님은 "33년 살았는데 저는 다 줄 수 있다." 네. 아유 두 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뭐 하등 뭐 거리낌이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음. 초코쿠키님 "겨울에도 자전거 탑니다." 저는 영하에도 탔다니까요. 3일 전에도 탔어요. 근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 눈이 와서 못 탔죠. 미끄러우면 탈 수 없으니까. 그래 갖고 이제 바미트라는 거 있거든요. 핸들바에 미트라고 글러브처럼 생긴 거. 그것도 쿠팡으로 몇만 원 안 해요. 고거 해 갖고 딱 하면 손 안 시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양말에 붙이는 그 핫팩이 있거든요, 얇은 거. 고거를 딱 붙여서 하면 발도 안 시렵고. 오케이.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저런 근데 아무튼 뭐 저런 장기식 그 현장에 가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가족은 서로 주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은 서로 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수술장 다 잡았는데 당일날 기증해야 될 가족이 도망가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요 꽤 있습니다. 참. 그래요.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아 요것도 화제가 되니까 이브진 씨 아들이 수능 뭐 잘 본 모양이야. 하나만 틀렸다. 이것도 물론 확인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언론에 확 떴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이 아주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좀 있는 사람들 자제들은 다 외국에 보냈는데 이브진 씨는 정말 대재벌인데 아들을 휘문고인가 여기 보내고 거기서도 공부를 되게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인제 이런 게 신선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한 거예요. 일단은 뭐 우리 이브진 씨는 그 국민들에게 평이 되게 좋지요. 그죠? 무슨 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기업 경영도 잘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도 지금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우고 사실은 뭐 삼성이라 그러면은 저 패밀리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귀족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왕조가 조선시대에 이제 다 무너지고 해방 이후에는 뭐 우리나라 신분 사회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몇 대에 걸친 그런 재력이든 학력이든 뭐 정치 권력이든 사람들이 좀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은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지금 저 패밀리죠. 이씨 패밀리. 그렇잖아요. 이병철, 이건희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용 또 아들까지 이제 4 대째. 이제 또 하나가 정씨 패밀리가 있고 옛날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데가 재계다." 뭐 이런 얘기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권력보다 어떻게 보면 저 패밀리가 힘이 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좁은 땅에 인구가 막 잔뜩 모여 있고 또 국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일수록 우리가 다행히도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를 들여와서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의 부를 일궜습니다마는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귀족에 속하는 분들이 솔선해야 돼요. 제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경제가. 근데 어쨌거나 제일 누리고 사는 패밀리들이니까 그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착하죠. 지금 이런 거 하나로도 막 박수를 보냈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용 아들 군대 간 거 남들 다 군대 가는데 그거 갖고도 잘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희한한 게 뉴스가 된다. 뭐 이런 거 보고 어쨌거나 우리 저 아드님이 자력으로 공부도 잘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어디 뭐 가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또 군대도 기꺼이 다녀오시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저는 저 기사가 눈에 띄어서 여러분께 하나 올린 거예요 아무튼. 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재벌 가운데도 보면 온갖 재벌 자식들 속 썩이는 애들 많잖아요. 뻑하면 이혼하고 뻑하면 뭐 그냥 가출하고 뻑하면 뭐 부모를 거꾸로 고소 고발하고 그래 갖고 자식이 고발해서 세무조사 나오고 아버지가 감옥 가고 이런 사람도 많고 뭐 아니면 뭐 마약하거나 뭐 갑질하거나 아니면 몰카를 찍어서 뭐 온갖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체제의 가장 그 단물을 누리고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한국 자본주의가 그런 걸 보장을 해 주잖아요. 물론 세금은 뭐 내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 근데 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저 이부진 씨 아드님하고 요거는 뭐 보기 일단 좋네요. 아무쪼록 잘 자라고 또 훌륭한 아들로 성장하길 빕니다. 오케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것도 하나 NEJM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 세계 의학 잡지 가운데 넘버 원이에요. 가장 실리기 어렵고 한 번이라도 실리면 평생의 영광으로 하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권위 있는 미국의 하버드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의학 잡지예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검증된 중요한 연구 결과만 올라가죠.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어젠가 나온 기사인데 네 홍관표님 "우리 손자가 휘문고 1 학년인데 그 선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일반 학교에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그게 아드님에게도 도움 되는 거야. 너무 뭐 동떨어져서 키우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실렸냐면은 오메가3 아시죠? 등이 푸른 생선의 기름. 얘네가 콩팥이 나빠서 투석하는 환자들의 심혈관 사망률을 43% 낮췄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저게 실릴만 해요. 왜냐하면 투석 환자들은 콩팥이 나쁘기 때문에 투석을 받아도 혈관이 나쁩니다, 정상인에 비해. 그러니까 혈관이 잘 망가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약도 아니고 오메가3는 푸드잖아요. 고등어 기름인데 이걸 줬더니 사망률을 4.3%도 아니고 43%를 낮췄다. 같은 기간은 같은 인구가 100 명이 죽는다면 이거는 57 명밖에 안 죽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률, 모텔리티 사망률 이거는 가장 움직이기 힘든 보건 지표예요. 최종 지표입니다. 뭐 어떤 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어떤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이런 걸 판정할 때 그 증세를 뭐 가라앉혔다. 아니면 뭐 그 질병을 뭐 완치시켰다. 앓는 기간을 단축했다. 이런 지표들보다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움직인다는 건 이거는 그게 그만큼 포턴트하다. 효과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인제 또 이런 얘기하면 "아유 뭐 와이프가 뭐 저쪽 일을 하니까 너무 흥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에게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 왔어요. 이런 푸드 그리고 이런 영양제는 '사람들 건강에 기여한다.'라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수적인 의사들 가운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도 많지만 대단히 죄송한데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비단 이 논문이 안 나와도. 이미 전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는 큰 방향이 푸드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는 몸의 컨디션을 높이고 제너럴하게 이런 쪽으로 가자는 게 이미 그냥 결판이 났어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페이퍼를 통해서도 계속 입증이 되고 있고. 상식적으로 균형 갖춘 식사를 못하는 것보다 보충을 해 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뭐 시시한 데 나오면은 뭐라도 애니제임에 실린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1 번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리추 형님 말씀대로 현재 투석 중인 분은 무조건 오메가3를 드세요. 근데 양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드세요. 사망률을 40%나 떨어뜨린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외에 몸 안의 염증도 가라앉히거든요. 좀 더 그 생태학적인 얘기를 해 드리면 등이 푸른 생선의 기름이잖아요, 오메가3가. 블루백 영어로는 블루백 피쉬라 그러잖아요. 등이 푸르지 않은 생선은 오메가3가 별로 없어요. 희한하죠. 등이 푸른 뭐 고등어, 참치 뭐 아니면 뭐 정어리 이런 데 많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게 일종의 진화론적인 자연 선택입니다. 몇백만 전의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그때는 농사도 없으니까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냥하려면 뭐 산이나 들에서도 하지만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먹잖아요. 근데 등이 푸르다는 건 뭐냐면요. 이 물고기가 바다 표면 위에 살수록 등이 풀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의 해부학적 구조나 뭐 불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물고기는 바다 밑에서 살고 어떤 물고기는 바다 위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 위에서 사는 애들은 희한하게 등이 푸른 생선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등이 파래야만 바닷물 색깔하고 똑같으니까 위에 새라든지 다른 동물이 이걸 잡아서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이 푸르지 않은 생선은 자연 선택을 통해서 몇백만 년 동안에 다 도태가 된 거예요, 위쪽은. 그러니까 자연히 위에 사는 생선은 등이 푸른 생선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무슨 뭐 원시인들이 바다 위에 생선 잡을 때 뭐 뭐든 뭐 도끼가 됐든 해도 뭘로 잡았겠어요? 등이 푸른 생선 바다 표면에 있는 걸 잡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저 깊이 있는 걸 뭐 그때야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DNA에 가장 익숙한 동물의 기름이 오메가3 였다는 얘기예요. 등이 푸른 생선의 기름. 왜? 그걸 주식을 했으니까.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등이 푸른 생선 안의 기름이 크게 DHA, EPA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합쳐서 물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주로 오메가3 지방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네가 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특히 그 중성 지방을 아주 현저하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근데 이제
어떤 연구를 보면 그게 또 효과가 없다는 놈도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푸드를 통한 건강 효과는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약처럼 아주 단기간 뚜렷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긴 시간 또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잘 짜인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 오메가3가 뭐 비싸다고 하는데 그 저희 에스더 포뮬라가 지금 뭐 한 달에 8,900 원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원료 자체도 프랑스의 폴라리스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순도가 높은 오메가3 예요. 그것도 이제 RPG 방식으로 가장 효능이 개선된 그거를 한 달치 8,900 원이면 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매일 등이 푸른 생선을 식단에서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 생선 그렇게 자주 먹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생선이 뭐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고 뭐 등등 하기 때문에 그 제가 늘 드리잖아요. 과학기술을 선용하는 거라고요. 등이 푸른 생선을 잡아 갖고 중금속 빼고 또 이렇게 요즘은 그 통풍도 많잖아요. 통풍 환자들은 등 푸른 생선 먹으면 안 되죠. 그 안에 퓨린이라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등 푸른 생선 잡아 갖고 중금속을 빼고 퓨린을 빼고 요산을 높이는 그거를 빼고 몸 안에 기름 그거를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 뭐 이 결과를 보시고라도 투석 환자는 당연히 하고 투석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중풍을 앓았다, 심장병을 앓았다, 혈압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뇨가 있다, 담배를 핀다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는 소인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먹는 겁니다. 예 제 말대로 해 보세요 아무튼. 이게 뭐 만일 무지 비싸고 부작용이 있는 거라면 말리겠지만 값도 싸고 한 달치 8,900 원인데 요게 이제 모양은 알약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 고등어 먹을 때 기름 나오잖아요. 그걸 꾹 짜면 숟가락에 담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후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메가3를 꼭 드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 드립니다. 네. 모닥불님이 마그네슘으로 좋아지셨다. 네. 리추영 님 최대 몇 알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최대 하루 4 그램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돼요. 저는 2 그램 먹거든요. 근데 4 그램이 꽤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게 약이 아니고 후두니까 숟가락 하나를 캡슐에 담으면 다 하나로 안 될걸요. 그래서 제 얘기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비빔밥 먹을 때 막 기름 막 넣어서 먹잖아요, 비벼 갖고.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몇 숟가락 담아 갖고 그 기름을 캡슐에 담으면 작은 거 하나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까지만 네. 생존 달인님은 자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능선에 대규모 풍력 발전기를 2,500 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이쪽이 쪼끔 난개발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 뭐 오케이. 통풍 환자 당연히 드셔도 되고 안구 건조증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오케이. 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것도 이제 뭐 어젠가 나온 기사인데 전공의 노조가 알죠? 그 인턴 레지던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공의법을 이제 만드는데 국회를 통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전공의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누진 처분하고 형사 처벌을 도입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 갖고 이제 이거를 보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법이 지금 계속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저 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연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는 36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24 시간으로 단축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응급 상황에 한해서는 4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4 시간 이상 근무 시 30 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아무튼 전공의들의 복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주 88 시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6 시간 동안 교육이 참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큰 뭐 수술이나 뭘 해야 되는데 이제 교수하고 전공의들하고 뭘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갖고 뭐 수술 후에 또 하는데 인력이 없어 갖고 중환자실 케어까지 하고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래 갖고 어떤 뭐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뭐 하루 더 지나서도 전공의를 붙잡아 둘 수 있고 현장에 남아 있고 인제 그거를 이제 교육이나 지도라는 이제 이름 아래 인제 뭐 일종의 노동을 한 건데 옛날에는 36 시간까지 연속해서 할 수 걔를 붙잡아 두고 있을 수 있었는데 뭐 불가피한 상황 때는 이제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주 80 시간이잖아요, 다 합친 시간은. 80 시간이 넘어가면 걔를 병원에 못 잡아둬요. 잡아두게 하면 이제 원장이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사실은 우리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 80 시간 말고 연속 시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연속해서는 하루 이상 붙잡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위반하면 병원을 그냥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병원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제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억울하다 그러고 서로 피해 의식이 크고,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은 이번에 의정 사태 때 인제 뭐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그 칼끝이 정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나이 든 의사들, 선배나 스승들에게도 칼끝이 가 있는 거예요. "니네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를 노동력 착취수단으로만 알고 부려먹기만 했다. 돈도 얼마 안 주고 처우가 아주 형편없고 복지도 형편없고 그래서 되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 얘네들이 과연 노동자이기만 한가. 얘네들은 내 제자이기도 한데 도제 의식으로 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있는 건데 근로자처럼 무슨 계약서를 맺고 뭐 월급을 얼마 주고 복지를 얼마 하고 이거를 그냥 시간 단위로 다 따지는 게 옳으냐.' 이런 데서 오는 회의감, 배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제가 지난주 홍쇼 때 얘기했죠.
다국적 제약회사 MSD에서 그 파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로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항암제예요, 노벨상을 받은. 근데 어쩐 이유인지 이 키트루다가 몇 년 전보다 매출액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라이벌 약이 등장한 것도 아니고 특허가 풀린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약을 처방해야 될 상황이 변한 건 아니다. 암 환자가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갑자기 줄어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처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왜 처방을 안 하냐? 의정 사태부터 비롯된 필수 진료의 마비로, 필수 진료의 마비로 이 치료를 받아야 할 암 환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놓쳐지고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필수 진료의 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급실이나 뭐 소아과 산부인과 뭐 뺑뺑이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약을 처방하는 것도 확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니어 대학 교수들은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인데도 이제 당직을 좀 더 많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젊은 제자들이. "당신 뭐 나이 많으면 뭐 좀 더 선생님도 좀 남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나이 60 다 된 사람도 이제 돌아가면서 병원에 남아야 되나.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너무 좀 나가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느 사회나 힘들고 굳은 일은 있기 마련이고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합니까? 시니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까지 커버를 쳐 주면서 선배나 스승들이 이렇게 뭘 또 가르쳐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는 걸 이렇게 모니터해 주면서. 근데 이게 무슨 근로자식으로 되면 뭘 성의 있게 가르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요즘은 수술하는 대학 교수들이 다 PA하고 일하려고 그런대요. 레지던트 뽑지 말자 그래요. 뽑기 싫다. 그 전체적으로 빅5가 이제는 이상하게 지금 수련 그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게 과연 그 국민들에게 이익일까?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의 법이 저는 우리 때에 비하면 정말 격세지감인데 뭐 일을 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밤새기도 하고 당직도 밥 먹듯이 하고 저희 때는 퐁당퐁당 하루 당직 또 하루 나고 이런 것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아무튼 그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좀 착취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처럼 저렇게 따지고 들면 의료 현장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황폐화될 것 같고 제가 시니어라도 엄청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지금 전공의들이 뭐 급여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때에 비하면. 그래서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음. 만일 저런 식으로 뭐 꼬치꼬치 다 따지면서 문구화로 만들고 언제든지 저렇게 형사처벌할 수 있고 뭐 이러면 나중에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떤 심정인지 제가 참 궁금해요. 악덕 병원 이런 걸 옹호하는 건 그런 데는 뭐 철퇴를 맞아야 되지만 글쎄요. 지금 빅5를 비롯한 교육 환경의 대학병원이 저렇게 법으로 강제할 만큼 가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음.
그러면은 암 수술이나 뭐 각종 중요한 시술 같은 거를 대학병원에서 못 배우면 뽑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못 배우면 우리 젊은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가죠? 다 뭐 비만 센터에 가서 지방 빼고 뭐 미용 성형도 가르쳐 줄까요? 요즘은 뭐 개원가 가 보면은 뭐 실리프팅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미용 쪽에 술기 쪽으로. 그런 거는 하나 가르쳐 주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요. 그래요. 김혜숙 님 "지금의 닥터 시대는 저희 세대와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답답해요,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한숨을 쉬어서 죄송하고요. 자, 이게 지금 뭡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격동기니까 아프지 마십시오. 안 아파야 돼요. 자, 이제 그 슬라이드가 다 끝났나요? 없나 보지?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제목은 왜곡된 그 판타지와 성범죄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성에 관한 문제는 참 이야기하기가 부끄럽고 난처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왜냐하면 인간의 그 원초적인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분야에서 글쎄요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깨끗하다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교황님이라 한들 뭐 옛날부터 뒤져보면 뭐 이 성적으로 깨끗했을까? 깨끗하다는 말은 뭐 누군가가 알면 블레임, 비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도 안 했을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생존달인님 오늘 뭐가 좀 화나는 일이 계신가 봐요 지금. "정치인들의 입김이 너무 크다." 그러게 말입니다. 옛날에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정치가 사류라고 한 게 맞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정치가 사류인 이유는 뭐냐? 강성 팬덤이 사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강성 팬덤 있잖아요. 그냥 자기 아니면 딴 사람 다 죽여야 되고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간단한 나라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품격과 이성을 지닌 중도가 철퇴를 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네 홍감표 님 73 세, 70세 하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 염세까지는 한번 좀 대장 내시경 받아 봄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마침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처제를 비뚤어진 성의식을 갖고 죽이고 강간하고 또 제자 또는 선생님에 대해서 왜곡된 뭐 이런 걸 갖고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 20 세기죠. 1900 년대 그러니까 1901 년부터 2000년 직전까지 100 년간 이때를 이제 전 세계 언론에서 그 지난 20 세기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Century of Sex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AP 통신을 비롯한 뭐 유수한 언론사에서. 그러니까 지난 세기의 인류의 역사에서
눈에 띌 만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해방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혁혁한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에노비드라는 그 세계 최초의 경구 피임약이 미국에서 나오고 이게 1900 뭐 50몇 년도인가? 옛날에는 이제 애를 뵐까 봐 인제 성을 하나의 그 아기를 낳는 수단이었는데 경구 피임약이 나오면서 이제는 쾌락의 수단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기 낳을 걱정 안 하고 즐기는 시대가 된 거니까. 그리고 1970 년대 목구멍 깊숙이라고 하는 이제 최초의 포르노 영화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포르노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야동이라 그러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다 막아 놨다고 하는데 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법으로 막는 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는 선진국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뭐 아동 성애자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 그럼 뭐 야동을 국가 권력으로 못 보게 하는 건 무슨 그게 무슨 한심한 나라입니까? 뭐 실효성도 없고 다 보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 몇 개만 두드리면 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의 그 신비가 와르르 다 깨지고 직접 시각적으로 누구나 가난하든 뭐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들이든 포르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액세스가 아주 쉬워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1980 년대에 이제 비아그라까지 나오면서 남자들의 발기부전이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는 조류약도 나오거든요. FDA 공인을 걸 발기부전 조류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성적인 트러블을 이제 과학기술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1900 년대 초의 산업혁명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농경, 비료가 이제 들어오면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가 없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라는 게 동물의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칼로리, 에너지를 비축해야만 하는 시기가 있고 고 시기가 끝나야만 이제 비로소 발전기가 작동을 하는데 인간은 그 농경 사회와 더불어 이제 굶어 죽는 일이 없게 되니까 20 세기 들어서 발전기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톨스토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섹스는 아기를 낳는 거가 아닌 섹스는 죄악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문학가긴 합니다마는 그분도 지금은 그게 고루한 얘기죠. 그런 얘기하면 '아 무슨 소리야. 영감님 아주 웃기는 소리 하시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무슨 섹스가 이제 종족 보존의 수단이에요. 뭐 그런 거보다는 애는 안 낳으려고 그러고 전부 다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비난할 수는 없고 당연히 뭐 그거는 뭐 큰 추세고 어쨌거나 인류사적으로 지난 세기에 이 성에 관한 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그냥 금기들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는 미국만 하더라도요. 1950 년대에는 몇몇 주에서 에이날 섹스도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소도미법 해 갖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동성애도 죄악시했잖아요. 심지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게 1970 년대 말에 와서야 이게 깨진 거예요. 그 정도로 편견도 많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는 정말 누구나 다 자기 능력껏 즐기는 시대예요. 즐기는 시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어 제가 전에 홍쇼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쾌락은
고통 중추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 VPN 뭐 벤트로 그 이 베이살 갱글리 그러니까 이 시상 하부 위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뇌가 들어 있죠. 딱 센터에 그렇게 그러니까 좌우 그다음에 상하 딱 여기 열십자로 긋고 딱 한가운데 희한하게 그 센터가 있어요. 쾌락을 느끼는 중추하고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한 요만한 게 딱 붙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하나가 과발현한 과발현되면 하나가 지나치게 자극이 되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막 이 쾌락 중추를 들들볶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중추가 예민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쾌락을 많이 느낄수록 고통을 옛날에는 1일 때 고통을 느끼는 게 옛날에는 10일 때 고통을 느끼는 게 1만 자기 와도 아프다는 얘기예요. 참 묘하죠. 이게 딱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쾌락과 고통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있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 뇌가 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쾌락을 막 추구하면 끝모르게 행복할 것 같지만 이내 시시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고통 중추가 엄청 예민해져요. 옛날에 별거 아닌 걸로 더 우울하고 더 무기력하고 더 가라앉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처님이 그 막 일부러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하면은 피쩍 마르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목마르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더위에 싸우면서 온갖 몸을 괴롭히는데 희한하게 열반의 세계가 그렇게 하면 온다니. 그러면 행복 중추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좀 약간 뜬구름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도 마찬가지죠. 과연 그러면 끝모르게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제도와 법적으로 이제는 뭐 사람들이 뭐 요즘은 막말로 뭐 뭘 해도 뭐 잡아가도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뭐 그건 뭐 맞는 얘기야. 왜냐하면 일부러 뭐 즐기는 걸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계속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무절제하고 방탕하면 파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윈데스초 스님이 톨스토이가 말년에 자기 처를 무시하고 도망가다 간이역에서 비참하게 사망함. 그러게 톨스토이가 처복이 없나 봐요. 악처였다 그러대요. 근데 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마누라한테 구박을 받는 거죠. "아기를 낳는 것만 의미가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섹스는 죄악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멀리 갈 거 어디 있어요. 클린턴을 보세요, 클린턴을. 그 잘생기고 젊은 미국 대통령이 그 똑똑한 와이프를 두고 전 세계가 알 만한 좀 저질스러운 바람을 폈잖아요. 망신당하고. 우리가 뭐 존경한다는 그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누굽니까? 그 감옥에서 죽은 그 제프리 앱스타인인가 뭐 미국의 뭐 영국의 왕자 뭐 미국의 대통령 뭐
거기는 뭐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고 또 아주 올바르게 사는 걸로 널리 알려졌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뭐 연루가 돼 갖고 아이고 저도 남자지만 그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김지미 선생님이 그 얘기했어요. "남자란 한없이 연약한 존재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에 흔들리거든요. 배운 놈이든 돈 많은 놈이든 뭐. 근데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이 판타지가 이렇게 마음껏 막 돌아다니고 하는 시대일수록 사실은 더 절제 미덕을 가져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홍쇼에서 여러분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희한하게도 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늘 그렇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빈도와 강도가 올라가기를 의학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바뀌어요. 옛날엔 1만 하루에 한 번 1만 강도를 주면은 행복했는데 그다음 또 하잖아요. 그러면 2를 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줘야 돼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강도도 더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엔 뭐 이런 섹스만 했는데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온갖 판타지 뭐 많잖아요. 무슨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뭐. 그리고 마치 그런 걸 추구해야만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고 멋있고 멋있다라고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 뻐기는 뭐 이런 문화. 이게 뭐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황당한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제를 보고 음심을 품는다. 아니면 학교에 뭐 여자 선생님을 보고 음심을 품는다. 그거 자체를 뭐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늘과 땅이에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판타지를 뭐 상상할 수는 있겠지 혼자서. 뭐 그 정도야.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성 에너지가 막 충만해 있는 분위기면 옛날에 버닝썬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분화비처럼 거기 가서 그냥 화려하게 즐기자. 그러면서 거기에 뭐 약물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위협적인 행동들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성도착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이제 정신의학에서 사라진 용어입니다. 도착증이라는 말은 이제는 뭐 안 해요. 그게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두 사람이 동의를 했으면 무엇이든 정상이다. 그걸 이제 비정상으로 또는 치료가 필요한 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은. 이제 그만큼 성에 관한 인식도 개방이 된 거죠. 남에게 피해가 가고 불법이고 그런 것만 아니면. 근데 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 그 점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가 저희보다 나은 것 같아. 저는 얼마 전에 한 정치 유튜버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도 꽤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던데 요새 이제 젊은 남자들을 중년 남자들이 싫어하잖아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막 비난을 하는데 "나는 너네보다 임마 뭐 섹스를 100배 더 많이 했어." 뭐 이걸 막 자랑. 아휴 나 참 유치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영포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기들은 위선적으로 그냥
온갖 구린 짓을 다 하면서 박선희 님이 "남녀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토끼를 때려잡는 사람은 여자라고 안다. 마음은 여자보다 여리다." 그런 측면도 있지요.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참아야 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요. 여성도 당연히 즐길 권리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아까 그 여교사처럼 그 제자에게 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성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자도 남자보다는 좀 비율은 작지만 거기에 꽂히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에너지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정용 선생님이 이제 옛날 그 간 박사죠. 그분이 인제 저희 학생들에게 해준 말 가운데, 자기가 영등포 시립병원에 이제 옛날이죠. 그러니까 뭐 1960 년대 뭐 이 70 년대 하면 그 결핵 환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예쁜 그 환자가 어느 날 왔는데, 그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위를 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주체할 수 없는데도. 근데 죽기 뭐 한 며칠 전에 그게 너무 강렬해서 인상에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뭐, 네. 생존다리님 오늘 기부도 무지 많이 하시는데, 로댕도 유명하죠. 까미오 클로델 맞아. 로댕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 클로델이 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은 아마 나중에 정신병원도 가고 막 그랬죠, 제가 알기로. 음. 왜 그런 남자를 좋아하냔 말이에요, 아무튼. 참, 예술 아니라 뭐 거장 아니라 하랩이라도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존중받는 그런 걸 선택을 했었어야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바람둥이가 다 있어요. 주체를 못 합니다. 음. 근데 그 화학적인 것에도 남녀 뭐 특히 남자들 쓰긴 합니다마는 완벽하진 않고요. 네. 오늘 네, 리추홍 님은 "먼저 가슴을 바라본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뭐 "당신은 뭐 얼마나 깨끗하냐." 뭐 글쎄, 뭐 저라도 뭐 털면 뭐야 없겠습니까. 뭐 그리고 그런 걸 뭐 오늘 뭐 굳이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제가 느끼는 건 그 요즘처럼 저 끝모를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뭐 직종과 상관없이 뭐 뭐와 상관없이 다 자기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좀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외모를 요새 많이 중시한다면서요. 그게 성 에너지하고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성들의 권리 의식도 더 높아졌고, 그 내면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에 대한 기대치가, 여성분들은 뭐 "오 선생." 뭐 이렇게 또 표현하시대요. 오 선생이 뭐 와야 되는데 뭐, 아이고 그놈의 오 선생. 네, 아무튼 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저 역시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돼서 폐에 이제 병이 생기고 또 집사람이 많이 아프고, 그러면서 인생을 근원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좀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른바 그 성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불행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저는 그 점을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사의 모든 그 죄악이라든지 고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섹스입니다. 돈 때문에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뭐 이상한 사건 생기면 어려울 거 없어요. 내막을 딱 보면 누가 돈으로 이익을 얻는가? 누가 성적인 쾌락을 취하는가?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그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 '허허 그거 참 부질없는 짓이네. 부질없는 짓이네.' 그런 거를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을 관장하는 중추도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이 오가슴이 주는 쾌락은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의학이 인제 쾌락도 등급을 나누거든요. 제일 높은 게 엑스터시예요. 그다음에 뭐 엑설테이션 또 뭐 이렇게 쭉쭉 등급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은 이제 무아지경, 황홀경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느끼는 뭐 이런 거. 또 하나가 마약하고 막 이거. 세 번째가 이게 섹스의 오가즘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주는 쾌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제 그거를 뭐 즐기세요, 각자. 근데 이렇게 오늘 주제인 그 병적인 판타지로까지 도달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온한 삶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고 또 행복하다. 그럼 또 그럴 거 같죠 어떤 분들이. "그래 너 살 때 얼마나 뭐 깨끗하게 사는지 지켜보겠다." 모르죠. 저도 뭐 제 운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별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뭐 직업상 이런 뭐 뉴스나 커뮤니티 자주 들어가 보잖아요. 가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뻔해.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뭐 돈 얘기 뭐 코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막 부동산 뭐 그거 아니면 뭐 무슨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들 많은 사이트에 가 보면 맨날 벗은 여자들 뭐 아니면 아이돌 아니면 뭐 젊은 여자 뭐 누가 더 예쁘다 뭐 누가 요새는 뭐 3 명의 여성분이 있는데 뭐 아무튼 사진도 올라가고 '아 저 여성이랑 뭐 하루만 뭐 했으면 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천국이겠다.' 뭐 온갖 얘기 그거 다 한때인데 그죠? 음. 그래서 아이 그럼요. 윈처스 님대로. 그 외신도 나왔잖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그 신학대학교 그 종교 칼리지인데 거기 학장님이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그 학장님 이 컴퓨터 안에 그 포르노물이 뭐 몇 개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발각이 나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요. 네. 나리님 말씀대로 도파민이 이거 정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라기보다 참 말하기가 참 그런데 어 슬기롭게 아무튼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아 그런가요? 2천 명을 넘었나요?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이 숫자도 이제 저는 관심을 갖는데 이제 제가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뭐 물 흐르듯이.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동물 실험을 해도 그렇고요.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성적 쾌락을 자극하는 중추를 자극을 하면 대개는 식음을 전폐하고 삐쩍 말라서 빨리 다 죽어요. 네. 네. 또 아이씨 또 마두로와 또 마약 전쟁까지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도 주셨네. 아무튼 네 뭐 동의합니다. 어 예 강수진 님이 "혼자 보고 혼자 해결하는 것도 문제인가요?" 뭘 본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뉘앙스는 알 것 같아요. 그거를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음 그 정도는 네 슬기롭게 잘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은 배경이 그러게 요새 우리 저 PD님들이 기술이 좋아서 뒤에 배경이 아주 어디 뭐 아주 포근한 도심의 밤이네요. 거실에 앉아 갖고요. 용산고 20호 이준호다? 네. 저 고등학교 동문인가?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오 선생이 뭐냐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서머싯 모음이 왜 나오죠? 서머셋 모음의 인간의 굴레인가 거기 보면은 밀드레드라는 악녀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나 참. 그거는 아들 가진 부모는 한번 다 읽으라고 해야 돼. 그거 읽으면은 참 보잘것없는 한 여자에게 빠지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것도 섹스예요 결국은. 그 소설의 내용 보면은. 정말 나쁜 악녀의 대명사예요 아무튼. 남자를 그냥 탈탈탈 털어 갖고 밀드레드. 이름도 기억나네.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어 제 말씀의 요지는 우리 홍쇼를 아껴 주시는 팬 여러분들만이라도 아무튼 평온한 네 슬기로운 성생활을 즐기시고 그죠? 그리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좀 약간 딱딱하고 재미는 없지만 많은 경우 원칙을 담고 있다. 절제하지 않은 쾌락은 반드시 큰 후회와 상처와 고통을 갖고 온다. 남자들이 성적으로는 여자보다도 쪼끔 더 취약하죠, 호르몬에. 그래서 아들 가진 부모들이 더 좀 교육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허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 또 이 얘기 잠깐만 듣고 오늘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듀케이션 님은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럼요. 아무리 뭐 자기 본인의 쾌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사람 사는 사회의 기본이에요. 그 어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철딱서니 없는 덩치만 좋은 남학생 을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 그러고 싶었을까 진짜. 참. 아유. 음. 네. 준호라는 분이 제 친구 준호는 용산고가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네. 네. 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도 뭐 제 개똥 철학을 들으시느라 감사하고요. 어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송년회가 있어요. 송년회가 인제 에스더 포뮬러하고 비욘디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 갖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맛있는 저녁도 먹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또 홍쇼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살짝 음주 방송이 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제 하다가 중간에 저는 와야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뭐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뉴스도 보면은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오늘 뭐 정한 것처럼 뭐 뻑하면 죽이고 뭐 어떻게 보면 대혐오의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미워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아무쪼록 여러분만이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쪼금 참고 쪼금 양보하고 쪼금 절제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일주일이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왜냐하면 요즘 뭐 얼굴 알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저하고 집사람도 요새 걱정을 많이 해요. 당신과 나도 좀 쪼금이라도 잘 살아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홍쇼 저와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